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윤서아의 작은 작업실은 절망의 무게로 가라앉고 있었다. 선반 위에는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섬세한 산업 디자인 모형들이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그 어떤 것도 그녀의 현실을 구원해주지 못했다. 작업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는 기침을 힘겹게 참아내는 아버지의 야윈등이 보였다. 아버지의 쇠약해진 건강과 함께 이 작은 공장은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 윤 사장님, 정말 이렇게 나오실. 육중한 체구의 남자가 기름때 묻은 작업대를 주먹으로 내리치자 위에 놓여있던 금속 부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의 옆에 선 다른 남자 역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은 일주일 전부터 매일같이 찾아와 아버지가 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들. 아버지는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서아는 떨리는 숨을 애써 감추며 그들 앞을 막아섰다. 두려웠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가늘고 날카로웠지만 창백한 얼굴과 살짝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아가씨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림 몇 장 그려서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남자가 비웃으며 바닥에 떨어진 설계도면 한 장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서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재기를 꿈꾸며 준비하던 공모전 출품작이었다. 짓밟힌 종이 위로 더러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은 감정을 앞설 때가 아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곧 해결할 방법을 찾을. 시간. 우리가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당장 다음 주까지 원금이랑 이자 전부 갚지 못하면 이 공장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내 늙은 아비랑 길바닥에 남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그들은 마지막 협박을 뱉어내고는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듯 작업실을 한 번 더 험악하게 둘러본 뒤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아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작업대에 몸을 세호아야, 미안하다. 이 아비가. 소파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며 애써 미소를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다 제가 해결할 수.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해결할 방법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곳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재능은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어둠이 작업실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절망감에 휩싸여 있던 서아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최민희지였다. 유일한 대학 동기이자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여보세요? 서아야, 괜찮아. 내가 지금 너희 공장 근처인데 잠깐 봐도. 민희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서아는 이런 엉망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힘도 없었다. 잠시 후 공장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민희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우아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이 함께 서 있었다. 민희의 어머니 최 여사와 그녀의 딸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값비싼 옷과 은은한 향수 냄새는 기름과 쇠의 냄새가 밴 이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 여사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작업실 내부를 빠르게 훑어본 뒤 서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본. 서아 양, 오랜만이네. 아버님은 좀
넷이 그럭저럭 지내고 서한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짧게 대답했다. 최 여사는 민희에게 눈짓했고 민희는 들고 온 과일 바구니와 고급 영양제 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호의는 마치 가난을 확인하고 동정하는 듯한 행위처럼 느껴져 서아의 자존심을 날카롭게 엄마, 내가 말했지. 서아 정말 힘들어. 아저씨도 많이 편찮... 민희가 최 여사의 팔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최 여사는 그런 딸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서아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민희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다. 많이 힘들겠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어리고 최 여사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짓밟힌 설계 도면과 바닥에 널브러진 부품들 그리고 서아의 지친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혀를 이런 재능을 가지고도 이렇게 썩고 있다니. 안타까운 일이야. 세상은 때론 가진 자에게만 기회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아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서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최 여사는 그런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본론을 꺼내기 시작. 서아야, 내가 널 아주 어릴 때부터 봐오지 않았니? 민희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네가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아의 반응을 살폈다. 서아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더욱 은밀하고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을 내가 널 도울 방법을 하나 생각하고 서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비치고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쩌면 서아 양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네 가족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구제하고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줄 그런 그게 무슨 말... 서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희를 바라보았다. 민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가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밝게 웃고 우리 집안에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단다. 민희에게는 삼촌이 되는 최 여사는 삼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서아는 민희에게 삼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민희의 아버지는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민희 아버지의 배다른 동생이야. 성격이 좀 괴팍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집안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부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 최 여사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마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그 사람에게 아내가 필요해.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줄 그런 사람 말이야. 물론 그 대가는 확실하게 치러주 서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결혼.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괴팍하다는 남자와의 위장 결혼.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최 여사는 서아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 이 공장 빚 정도는 푼돈에 불과하지. 아버님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서아 양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어. 네가 잃는 것은 이름뿐인 결혼 생활 몇 년뿐이지만 얻는 것은 네가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독이 숨어 있었다. 서아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에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서아한테 결혼이라니.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미니가 놀라며 물었지만 최 여사는 눈짓 하나로 딸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아가 거절할 수 없는 덫을 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 생각할 시간을 주마. 하지만 명심하렴.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 네가 짓밟힌 도면처럼 내 인생도 짓밟히게 내버려 둘지, 아니면 이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지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최 여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아하게 돌아섰다. 민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아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엄마의 뒤를 따라 나섰다. 최고급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작업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냄새만이. 서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 여사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짓밟힌 설계 도면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더러운 발자국 아래 그녀의 꿈과 열정이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폭풍우는 이미 그녀의 삶을 집어삼키기 위해 몰려오고 있었고 그녀가 기댈 곳은 썩은 동아줄 하나뿐이었다. 그것이 독이 든 성배라 할지라도 지금 그녀는 그것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최 여사가 떠난 작업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제안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윤서아의 목을 올가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밤새 서아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현실의 무게와 악마의 속삭임이 쉴 새 없이 충돌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겨야 한다는 굴욕감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 어제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만 협박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서아의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선반을 발로 걷어찼고 위태롭게 서 있던 기계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굉음을. 아버지가 놀라 침상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주저앉았다. 서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버지에게 달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 그녀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아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담배 냄새가 다음 주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군. 오늘 이 공장에 있는 것들 중 쓸만한 거 몇 개는 우리가 가져가야겠어. 이자 대신이라고 생각.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남자들이 공장 안에 비싸 보이는 공구들과 자재들을 닥치는 대로 챙기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공장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자 제기의 발판. 안 돼요. 그것만은 서아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연약한 그녀의 몸은 남자들에 의해 쉽게 내팽개쳐졌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희망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어제와 같이 부드럽고 우아한 목소리가 제가 그 제안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최 여사의 목소리에서 만족스러운 웃음기가 현명한 선택이구나. 서아야, 지금 당장 엑섹스 호텔 스위트룸으로 오렴. 기다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서아의 휴대폰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 여사가 보낸 계약금이었다. 서아는 그 돈을 사채업자들의 얼굴에 던지듯 보여주었다. 돈을 확인한 그들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공장을 떠났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서아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 서아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호텔로 향했다. 최고급 호텔의 화려한 로비와 그녀의 낡고 초라한 행사액은 어울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다. 스위트룸 문 앞에 서자 최 여사가 직접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어제의 가식적인 동정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는 완벽한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어서 오렴. 네가 올 줄 알고 방 안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최 여사는 서아를 소파에 앉히고 서류를 그녀 앞으로 혼인 계약서다. 꼼꼼히 서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계약서를 펼쳤다. 그 안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항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 첫째, 결혼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 둘째, 갑 강태준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사회활동이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다. 셋째, 부부관계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각자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넷째, 결혼 기간 동안 알게 된 갑과 그의 가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10배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다섯째, 윤서아은 집안의 대소사에 묵묵히 따르며 어떠한 불만이나 의견도 제시할 수. 조항 하나하나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값비싼 돈으로 구매한 인형이나 다름없. 이건 너무해요. 이건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 최 여사가 코웃음을. 길바닥에 나앉을 운명을 구해줬더니 이제 와서 노예 타령이라니. 배은망덕하구나. 서아야, 내 처지를 잊지 마라. 넌 지금 나와 거래를 하는 거야. 네 젊음과 시간을 담보로 네 가족의 목숨과 내 미래를 사는 거지.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 계약서 찍고 나가도 좋아. 대신 네 아비와 함께 저 시궁창 같은 공장에서 평생을 썩게 되겠. 최 여사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자비나 동정은 없었다. 그녀는 서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숨통을 조였다. 서아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펜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명란에 윤서아 세 글자를 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영혼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이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줘야겠구나. 최 여사가 서아를 이끈 곳은 호텔이 아니었다. 차는 서울의 중심부, 거대한 빌딩들이 숲을 이룬 곳으로 향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다. TK 그룹이라는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었다. 서아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 설마 그 괴팍하다는 남자가 이 그룹과 관련이 있는 사람. 서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최 여사는 그녀를 이끌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대한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군더더기 없이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그 공간을 압도하는 무거운.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서한은 숨을 멈췄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 그는 잡지 화보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졌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잘 벼려진 칼날처럼 인싸하렴 서아야, 내 남편이 될 강태준. 최 여사의 소개에도 남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는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듯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강태준, TK그룹의 회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가장 비밀에 쌓인 최고 경영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는 소문 속의 인물. 미니의 괴팍한 삼촌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바로 이 남자였다. 서한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서류는 처리됐습니까? 강태준이 최 여사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아를 아내가 아닌 서류의 일부로 취급하고 그럼 여기 모든 게 완벽하게 최 여사가 계약서를 내밀자 강태준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명란에 적힌 윤서아라는 이름 위에서 잠시 앞으로 내 눈에 띄는 일 없이 그림자처럼 지내주면 그것이 그가 서에게 건넨 첫 마디였다. 어떠한 감정도, 인간적인 관심도 담겨 있지 않은 순수한 비즈니스적 통보였다. 그는 서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처리가 끝난 안건에 불과하다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최 여사는 이 결혼을 통해 집안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강태준은 귀찮은 맞선 자리를 피하고 대외적인 구색을 맞추기 위한 방패막이를 얻었다. 그리고 서한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팔려온 하나의 상품. 서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의 의지나 감정 따위는 먼지처럼 무력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래가 끝나기만을, 계약서에 명시된 3년이라는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뛰어든 곳이 단순한 부잣집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욕망이 들끓는 거대한 성체의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성의 주인은 얼음보다 차가운 심장을 가진 결혼식은 없었다. 가족 만남도, 축하 인사도 없었다. 윤서아의 결혼은 구청에서 이루어진 서류상의 절차로 끝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에서 최소한의 짐을 챙겨 최 여사가 보낸 차를 타고 강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진짜 지옥은 바로 그 철옹성 같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강태준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지어진 현대 미술관에 가까웠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기하학적 구조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정원은 광활했지만 화려한 꽃 대신 자갈과 이름 모를 조형물, 그리고 그림자처럼 늘어선 소나무들만이 침묵을 지키고 서아를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한 집사였다. 김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서아의 짐을 하인에게 맡기고는 그녀를 안으로 사모님, 이 댁의 몇 가지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에는 존경심 대신 서늘한 경고가 담겨 회장님의 서재와 2층 동쪽 윙은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1층 다이닝룸에서 하시게 되며 회장님께서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을 겁니다. 외부 손님을 드리거나 외출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마치 감옥의 수칙을 듣는 기분이었다. 서한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김 집사는 그녀를 2층 서쪽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은 서아의 작업실 전체보다도 훨씬 넓고 호화로웠지만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보였다. 최고급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나 생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놓여있는 그저 잘 꾸며진 쇼룸 같.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서한은 거대한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삶. 이것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 그날 이후 서한은 유령처럼 저택 안을 맴돌았다. 강태주는 며칠에 한 번 집에 들어왔고 들어오는 날에도 서아와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어쩌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게 될 때면 두 사람 사이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듯 서아는 그의 서늘한 무관심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와 엮이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훨씬 견디기 쉬웠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에 홀로 갇혀 있다는 고립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 그녀의 유일한 방문객은 최 여사와 민희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아를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저택을 찾아왔다. 민희는 친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잘거렸지만 최 여사의 목적은 어머, 서아야, 얼굴이 왜 이렇게 처추이해 보이니? 혹시 태준이가 너한테 함부로. 최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아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눈은 서아가 입고 있는 옷과 저택의 내부를 탐색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서아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장식품에 불과한지를 확인하고 싶. 아니에요. 잘 지내고. 그래야지. 네가 얼마나 큰 행운을 잡은 건지 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인지 항상 명심. 최 여사는 끊임없이 서에게 부채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서아가 강태준의 아내로서 그리고 최 씨 가문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행동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고 조언이 아니라 통제였다. 서아는 그들의 방문이 끝나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거실에 놓인 거대한 텔레비전에서 TK그룹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럽의 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기념식에 참석한 강태준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과 각국의 정치인들이 깍듯이 서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아는 그제야 자신이 결혼한 남자가 가진 힘의 크기를 어렴풋이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산업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남자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아주 길고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 그날 밤 강태준이 예고 없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서아는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그의 발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막 돌아온 듯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고 아직 안 자고 그가 처음으로 서에게 의미 있는 문장을 건넸다. 서아는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몸을 형수님이 다녀갔다고 무슨 말을 그의 질문은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최 여사가 자신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하는지, 이 결혼이 얼마나 숨막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런 불평을 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처럼 그냥 잘 지내는지 보러 오셨. 서아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강태주는 잠시 서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가까이 그는 짧은 경고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그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경고는 무슨 의미일까?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영역에 최 여사가 끼어드는 것이 귀찮았을 뿐. 그날 이후로도 변한 것은 없었다. 강태주는 여전히 유령 같은 남편이었고 서아는 여전히 이 거대한 성에 갇힌 죄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력감과 절망감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3년을 버티다가는 정말로 영혼 없는 인형이 되어버릴 것 같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작업실에서 유일하게 챙겨온 손때 묻은 스케치북과 연필 몇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손에 쥐었다. 서걱거리는 연필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빙하 같은 성 안에서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윤서에게 저택에서의 하루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르지 않은 멈춰버린 시간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 안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유일한 탈출구인 스케치북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그저 막막한 심정을 토해내듯 무의미한 선들을 긋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은 억누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저택 안의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 그녀의 첫 번째 과제는 거실에 있는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이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이었지만 조작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직관적이어서 저택의 그 누구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듯했다. 서아는 며칠 동안 그 오디오를 관찰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스케치북에 그려나갔다. 복잡한 버튼들을 최소화하고 터치와 음성인식을 결합한 직관적인 시스템. 그녀는 스케치를 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돈에 팔려온 가짜 아내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 윤서아. 그녀의 스케치북은 점점 채워져 나갔다. 비효율적인 동선을 가진 주방 가구의 재배치, 밤에 책을 읽기엔 너무 어두운 서재의 조명 디자인, 심지어 김 집사가 매일 힘겹게 밀고 다니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대체할 작고 스마트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의 아이디어까지. 그녀의 상상력은 텅 빈 저택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바꾸고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감성을 불어넣.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다. 강태주는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온몸이 젖어 몹시 피곤했지만 밀린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런데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서재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김집사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자신의 공간에 감히 누가 들어왔단. 그는 발소리를 죽인 채 서재 문으로 다가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 하나만을 켠 채 윤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깊이 몰두한 모습이었다. 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도 이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연필을 들고 미친 듯이 종이 위를 강태주는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가 알던 윤서아는 늘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지우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달랐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창조자. 조용한 열정과 지독한 집중력이 만들어내는 오라가 그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조명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고 그 위로 진지한 눈빛이 보석처럼 반짝.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형수님이 데려온 가난하고 절박해 보이던 여자. 그저 3년 동안 귀찮은 일을 막아줄 방패막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본 그녀의 모습은 그가 내렸던 모든 정의를 뒤흔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인기척을 느낀 듯 퍼뜩 고개를 들었다. 문틈에 서 있는 강태준의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금지된 구역에 들어온 것을 들켰다는 공포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허둥지둥 스케치북과 흩어져 있던 종이들을 챙기기 시작. 죄송합니다. 책이 보고 싶어서 허락 없이 들어와서 정말 죄송. 그녀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무 서두른 탓일까? 그녀가 일어나다 책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히면서 품에 안고 있던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녀는 미처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강태준의 옆을 스쳐 서재를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태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서아가 방금 전까지 그리고 있던 스케치.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종이 위에는 TK그룹의 차기 주력 상품인 스마트워치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이 그려져 있었다. 현재 개발팀이 제출한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단순한 외형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케어하는 헬스케어 기능을 UI UX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기획안이었다. 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디자인. 그는 나머지 종이들도 주워들었다. 저택의 오디오 시스템, 주방 가구, 청소 로봇. 그녀는 이 집에서의 고립된 생활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데이터로 삼아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케치는 아마추어의 낙서가 아니었다. 모든 선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고 모든 아이디어에는 철저한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었다. TK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들조차 쉽게 떠올리지 못할 번뜩이는 재능이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강태준은 윤서아의 서명이 적힌 계약서를 떠올렸다. 그저 이름 3글자로만 기억되던 존재. 하지만 이 종이 위에 담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윤서아라는 인간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이 보석 같은 재능을 가지고 왜 그 시궁창 같은 공장에서 절망하고 있었. 그는 스케치를 들고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이 속삭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이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아주 흥미롭고 어쩌면 꽤나 가치 있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서한은 밤새 공포에 떨었던 것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의아해했다. 강태준은 평소와 똑같이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녀의 범죄에 대해 한마디의 질책도 없.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식사를 마친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서재에 있는 책들은 앞으로 그냥 봐도. 서한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은 이미 등을 돌려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넓은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잡지 몇 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위해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아주 작은 균열이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빙벽에 생긴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가느다란 금. 아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균열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강태준이 남기고 간 디자인 잡지들은 윤서아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서재 출입이 허락된 이후 그녀는 밤마다 그곳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디자인과 기술 트렌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지식에 대한 갈증이 채워질수록 무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감은 더욱 커져만. 그녀는 더 이상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로 살아갈 수 없었다. 3년 뒤, 이 계약이 끝났을 때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낡아버린 젊음과 세상으로부터 잊힌 디자이너라는 이름뿐일 것이다. 그녀는 기생하는 삶을 원치 않았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허울뿐인 이름이 아니라 디자이너 윤서아로서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서고 싶. 결심은 섰지만 방법이 막막했다. 강태준의 아내라는 꼬리표는 그녀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족쇄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위험하면서도 대담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결혼 전 이름인 윤서아로 세상에 나서.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켜고 TK그룹의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격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TK그룹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디자인이 집약된 꿈의 직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저택에서 그려온 자신의 스케치들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했다. 저택의 사물들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은 어느새 단순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시장 분석까지 담긴 완벽한 기획안이 되어. 그녀는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신입 디자이너 부문에 원서를 제출했다. 경력란에는 작은 공방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다고 간략하게 적었다.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스스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은 절망 속에서의 작은 몸부림일 뿐. 하지만 며칠 뒤 기적처럼 서류 합격 통보 메일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어진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깊이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초라한 경력보다는 눈앞에 있는 결과물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렇게 윤서아는 TK그룹의 신제품 개발 본부 소속 디자인 3팀의 신입 사원으로 정식 채용. 첫 출근 날, 서아는 옷장 가득한 명품 옷들 대신
예전에 입었던 낡은 정장을 꺼내 입었다. T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벅찬 감정과 함께 자신의 비밀이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디자인 샘팀은 회사 내에서 가장 실력은 있지만 스타 플레이어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사수는 무뚝뚝하지만 실력 있는 박 팀장이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했다. 입사 동기인 듯한 한 여자 직원이 그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팀원들은 낙하산이 아닐까 하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그녀를 대했다. 특히 팀 내의 에이스로 불리는 이혜진 대리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포트폴리오가 좋았다고요. 요즘은 실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한 세상이. 혜진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서한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업무는 복사, 자료 정리, 회의록 작성 같은 허드렛 일이었다. 하지만 서한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과정 속에서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의 시스템은 어떤지, 그리고 팀원들 각자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스펀지처럼 바로 그때 회사 전체를 들썩이게 할 거대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T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인공지능 스피커 프로젝트 오디세이였다. 디자인 본부의 모든 팀이 이 프로젝트의 사활을 걸고 경쟁해야 했다. 디자인 세 팀 역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맡게. 박 팀장은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비장하게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모두 알겠지만 우리는 늘 1팀과 2팀에 밀려왔어. 이번 기회에 우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다. 회의실의 공기는 뜨거운 열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아의 심장도 함께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 때이자 다시 없을 기회였다. 그녀는 허드렛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그려나. 한편 그 시각 TK그룹의 최고층 회장실 강태준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분기별 신입사원 명단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수십 명의 이름과 이력이 적힌 서류를 무심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그의 시간은 분초 단위로 쪼개어 쓰이는 이런 사소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이름 위에서 우뚝 디자인 본부 신제품 개발실 디자인 3팀 사원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력서에 첨부된 증명사진은 분명 그가 아는 그 여자. 자신의 서류상 아내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일까? 돈이 더 필요해서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 그는 즉시 인사팀을 통해 그녀의 면접 기록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순간 그는 모든 의문을 거두었다. 그 안에는 그가 서재에서 봤던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담겨 있었다.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 거대한 성의 문을 셔스로 뚫고 들어온. 비서실장이 긴장한 얼굴로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강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가에 또다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그냥 놔둬.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대신 디자인 3팀의 모든 동향을 매일 내게 직접 보고.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가 본 재능이 온실 속에서만 피어나는 연약한 꽃인지 아니면 거친 정글 속에서도 살아남아 열매를 맺는 강인한 생명력인지. 그는 이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의 성공도 실패도 그 모든 서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내디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차가운 권력의 시선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직 자신의 앞에 놓인 프로젝트 오디세이라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넘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신입사원의 불안함이 아닌 진정한 도전을 앞둔 디자이너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다.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디자인 3팀 전체를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었다. 밤낮 없는 회의와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팀원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는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박 팀장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고 팀의 분위기는 점점 침체되어 윤서아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을 넘어 기술과 인간의 감성을 잇는 새로운 경험을 설계하고 싶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에서 밤을 새워가며 사용자 심리학, 인터랙션 디자인, 신소재 기술에 대한 논문까지 파고 마침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컨셉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빛이라는 개념이었다. 특수 제작된 반투명 패브릭 소재 아래에 수천 개의 마이크로 LED를 내장하여 사용자의 목소리 톤, 음악의 리듬, 심지어 날씨 데이터와 연동하여 빛의 색과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변하는 방식이었다. 정보는 필요할 때만 은은하게 텍스트나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평소에는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하나의 오브제 역할을 하는 디자인,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따뜻한 기술의 구현. 서아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신입사원인 그녀가 전체 회의에서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우선 팀 내 에이스인 이혜진 대리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그녀의 실력만큼은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생각해본 아이디어가 있는데 선배님 의견을 좀 듣고 서아는 점심시간에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컨셉 스케치를 내밀었다. 혜진은 귀찮다는 듯 스케치를 건성으로 넘겨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서아는 눈치채지 못했다. 질투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탐욕의 빛이 어리고 신입 아이디어 치고는 나쁘지 않네.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야. 이런 소재를 어떻게 구현할 건데 좀 더 혜진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스케치를 돌려주었다. 서아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조언에 감사하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혜진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그날 오후 혜진은 사무실 옥상으로 올라가 몰래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래, 그 애가 회사 생활은 잘하고 네, 사모님, 그런데 그 애가 생각보다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어쩌면 정말로 두각을 나타낼지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최 여사의 목소리가 그렇게 둬서는 안 되지. 감히 내 통제를 벗어나려 해 이혜진 대리. 내가 왜 너를 TK그룹에 꽂아줬는지 잊었니? 그 애가 날개를 펴지 못하게 꺾어버려. 네가 그 아이디어를 가로채. 뒤실은 내가
혜진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최 여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이상 그녀는 망설일 이유가 없. 며칠 뒤 팀의 중간 보고가 있던 날이었다. 팀원들이 차례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했지만 박 팀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혜진 대리가 발표대에 제가 구상한 컨셉은 살아있는 빛.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서한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혜진은 스크린에 자신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서아의 아이디어를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아의 핵심 컨셉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잡하게 변형시켜 놓았다. 서아의 디자인에 담겨있던 철학과 감성은 사라지고 그저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워낙 강력해서 모든 팀원들과 박 팀장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바로 이거야.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런. 박 팀장은 흥분하며 혜진을 칭찬했다. 서한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 팀장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그건 제가 혜진 선배님께 보여드렸던 제 아이디어.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서아를 바라보. 윤서아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밤새 고민해서 만든 아이디어를 내 모니터를 훔쳐보고는 이제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신입이라고 해서 내가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 완벽한 연기였다. 선배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파렴치한 신입사원. 상황은 순식간에 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3년차 에이스 대리와 굴러온 돌같은 신입사원 중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이미 정해놓은 듯. 박 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 근거 없는 말로 팀의 위계를 어지럽히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서한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쫓겨났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했다. 어제까지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던 동기마저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소리 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 그날 저녁 강태준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디자인 3팀의 일일 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혜진 대리가 제안한 살아있는 빛 컨셉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신입사원 윤소아는 아이디어 표절 시도 문제로 팀 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적혀 있. 강태준은 첨부된 이혜진의 컨셉 디자인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그가 서재에서 봤던 윤서아의 독창성과 천재성이 살아 숨쉬던 그 스케치. 혜진의 디자인은 그 스케치의 영혼을 도려낸 흉측한 모조품에 불과. 이게 전부 네, 회장님.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윤서아 사원을 해고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태준의 눈에서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이 눈여겨보고 있는 인재를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려 하다니. 그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진실을 밝히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윤서아의 굳은 표정의 증명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 시련은 그녀에게 내린 자신의 시험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 부당함 앞에서 그녀가 스스로 일어서서 싸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꺾여. 그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믿어보고 싶. 한편 저택으로 돌아온 서한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겪었던 수모와 배신감을 되씹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리지널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빛 컨셉이 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수백 번의 실패와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나약함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깃들기 시작. 빼앗긴 것은 되찾아야 한다. 짓밟힌 명예는 스스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방역을 준비할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눈물은 사치였다. 윤서아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짓밟은 세상에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무시했던 자신의 실력을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온갖 멸시와 따돌림을 견디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중요한 업무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다. 그녀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자유롭게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녀의 방역은 치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혜진의 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남아있는 초기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들의 생성 날짜와 수정 기록을 모두 백업했다. 또한 저택의 서재에서 참고했던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의 목록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그것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탄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지적인 여정의 기록. 두 번째 단계는 이혜진의 디자인에 내재된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다. 이혜진은 서아의 컨셉을 훔쳤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철학까지는 훔치지 못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이나 사용자 경험에 대한 깊은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 서아는 밤마다 저택의 서재에서 이혜진의 디자인이 가진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단순히 도둑 맞은 것을 되찾는 수준에서 그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혜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살아있는 빛 컨셉을 뛰어넘는 버전 2.0의 설계에 착수.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은 단순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사물 인터넷 기기들과 연동되는 감성 인공지능 허브였다.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며 심지어 대화의 내용을 통해 감정의 변화까지 감지하여 집안의 조명, 온도, 음악을 최적의 상태로 조절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녀가 처음 고안했던 살아있는 빛 디스플레이가 한층 더 진화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신소재 기술 포럼에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가며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나. 그녀는 매일 밤을 새웠다.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저택의 서재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다. 그날도 서아는 거대한 책상 위에 수많은 자료와 스케치를 펼쳐놓고 몰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늦은 밤 저택으로 돌아온 강태준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잠든 서아를 발견했다. 그녀의 지친 얼굴과 그녀를 둘러싼 엄청난 양의 작업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가 잠결에 깔고 누운 스케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빼내어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이혜진이 훔쳐간 아이디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보하고 정교하며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이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따뜻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빼앗긴 것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강태준은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자신과 닮은 지독한 완벽주의자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어깨 위로 자신의 재킷을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그녀의 책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선의 응원.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서아는 자신의 어깨에 덮여있는 남성용 재킷과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저택에는 강태준과 김 집사 외에는 남자가 없었다. 설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한편 강태준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호출. 프로젝트 오디세이 최종 보고회 일정을 앞당기도록 하게, 그리고 보고회 방식을 어떻게 변경하시겠습니까? 회장, 각 팀의 최종안 하나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후보에 올랐다 탈락했던 모든 시안들까지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공지해. 내가 직접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보게. 비서실장은 의아했지만 회장의 지시에 토를 달지 않았다. 이것은 TK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최고 경영자가 실무 디자인팀의 탈락한 시안까지 직접 챙기겠다니. 그 누구도 강태준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에게 판을 깔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그녀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만들어주. 그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가 그 무대 위로 올라올 용기를 내는 것뿐. 며칠 뒤 윤서아는 자신의 회사 메일함에서 전체 공지 메일 한 통을 확인했다. 프로젝트 오디세이 최종 보고회 방식 변경 안내. 메일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탈락한 시안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회장이 직접 검토하겠다는 파격적인. 서아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이 그녀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에서는 모두가 이혜진 대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진짜 주인공은 아직 무대 뒤에 서 있다는. 서아는 완성된 자신의 버전 2번이랑 기획안을 USB에 담았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그녀가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USB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프로젝트 오디세이 최종 보고회가 열리는 TK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을 필두로 한 회사의 최고 임원진들이 길고 육중한 테이블에 일렬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은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발산.
디자인 샘팀은 초조한 기색으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혜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했다. 반면 윤서아는 회의실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USB가 차갑게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전히 아이디어를 훔치려다 실패한 파렴치한 신입으로 취급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그녀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 그럼 디자인 3팀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소개와 함께 이혜진이 발표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화려한 그래픽과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이 훔친 살아있는 빛 컨셉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임원진들은 처음 듣는 신선한 컨셉에 흥미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혜진의 어깨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발표를 지켜보았다. 그의 포커페이스 아래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혜진의 발표 너머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윤수아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혜진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테이블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지했던 대로 최종안 외에 다른 시안들도 모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박 팀장.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탈락했던 다른 아이디어 시안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며 몇 가지 아이디어가 더 있었지만 이혜진 대리의 안이 월등하여 다른 것들은 초기 단계에서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게 보고된 바로는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 강태준의 시선이 윤서에게로 향했다. 모든 임원진과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졌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앞으로 회장님, 제가 제안드릴 시안이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박 팀장이 버럭 소리를 윤서아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신입 듣겠습니다. 강태준이 박 팀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나와서 발표해보세요. 서아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발표대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화려한 그래픽이 아닌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담담하게 설명하는 한 문장.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고발이나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용자의 어떤 감정을 읽고 싶었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완성한 버전 2000열의 경이로운 모습이 이혜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완성도였다. 신소재의 기술적 구현 방안, 인공지능과의 연동 알고리즘, 사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 제안, 심지어 예상 생산 단가와 마케팅 전략까지.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 시안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임원진들은 넋을 잃고 그녀의 발표에 빠져들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경탄과 충격으로 가득. 발표를 마친 서아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마지막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다. 그곳에는 그녀의 오리지널 스케치 파일의 타임라인과 이혜진이 발표한 디자인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를 분석한 데이터가 나란히 떠 있다. 이 살아있는 빛 컨셉은 제가 지난 5월 5일 처음 구상했으며 이 모든 개발 과정은 제 개인 노트북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월 5일 이혜진 대리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초기 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이혜진 대리님의 디자인은 핵심 컨셉은 훌륭하지만 아쉽게도 소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양산 과정에서 심각한 발열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핵심 소프트웨어인 감성 연동 알고리즘이 빠져 있어 결국 반쪽짜리 제품이 될 수밖에 없.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진실의 무게 앞에 이혜진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교묘하게 바꾼 것.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증거가 윤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음 같은 눈으로 이혜진을 이혜진 대리, 마지막으로 할 말은. 궁지에 몰린 이혜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시켜서 한 거라고요. 최 여사님이 저 애를 감시하고 절대로 회사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짓밟으라고 그녀의 입에서 최 여사의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회장의 처가 쪽 인사가 일개 직원의 디자인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 여사의 비정상적인 관심, 이혜진의 갑작스러운 배신, 그리고 윤서아.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극도로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였다. 그는 자리에서 보안팀은 이혜진 대리를 대기시키고 감사팀은 지금 즉시 디자인 본부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인물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한치의 예외도 없을. 그의 명령은 칼날처럼 회의실을 갈랐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던 이혜진은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강태준은 윤서아를 향해 돌아섰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수많은 임원들 앞에서 그녀를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윤서아. 그는 디자이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발표. 아주 인상적이었어. 오늘부로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총괄 책임자는 윤서아 디자이너로 임명합니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서아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소란스러운 회의실에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그녀의 재능과 용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 거대한 권력과 비열한 음모에 맞서 그녀는 가장 정직한 무기인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 낸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 가장 눈부신 방역의 서막. 최종 보고회가 끝난 후 T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로 시작된 특별감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혜진 대리는 물론 최 여사와 결탁하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방관했던 디자인 본부의 임직원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회장 친인척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던 박 팀장 역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TK그룹 내부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최 여사의 영향력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뿌리 뽑. 윤서아는 프로젝트 오디세이의 새로운 총괄 책임자, 즉 TF팀 팀장이 되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던 팀원들은 이제 그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서한은 복수하거나 과거를 들추는 대신 오직 프로젝트의 성공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실력으로 흩어진 팀을 하나로 모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 앞에서 팀원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 파문은 회사 내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은 TK그룹 회장 처가의 갑질 및 비리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TK그룹의 철저한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태준이 의도적으로 흘린 몇 가지 정보들은 최 여사를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명성과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상류층 사교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집안에서의 입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강태준의 분노를 산 그녀는 가문의 수치로 전락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최민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았다. 자신의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서아를 소아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기사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지.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희는 울먹이며 물었다. 서아는 그런 민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친구를 비난하는 대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빼앗겼던 일, 부당하게 비난받았던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최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우정과 신의를 얼마나 잔인하게 이용했는지 깨달았다. 엄마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과 관심이 결국은 서아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 그날 저녁 민희는 집으로 돌아가 최 여사와 엄마, 사실이에요. 엄마가 서아한테 정말 그런 짓을 그 애가 너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구나. 민희야, 정신 차려. 엄마는 다 너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요. 친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요. 엄마는. 민희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울부짖으며 대들었다. 그녀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버렸다. 순진했지만 선량했던 민희는 더 이상 엄마의 인형으로 살아갈 수 없.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며칠 뒤 강태준은 서아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예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를 흐르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갑을 관계의 긴장감은 없었다. 대신 어색하지만 미묘한 동질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몸은 좀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네, 이번 일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오. 내 집안의 문제에 당신을 끌어들여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했어. 재벌 총수인 그가 계약 관계에 불과한 그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었다. 서아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알고 무슨 제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거. 회장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강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정직하게 알고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역시나 알면서도 방관했던 것이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하지만 강태준이 말을 당신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소. 내가 본 당신의 재능은 그 정도 시련에 꺾일 만큼 연약하지 않았어. 그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방관이 아니라 그녀의 잠재력을 믿어준 그만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서랍에서 그들의 혼인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제 이 계약은 의미가 없어졌소. 당신은 더 이상 이 종이 쪼가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으니까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 계약을 파기하고 자유로워져도 좋소. 위약금은 물론 최고의 보상금을 지급하 자유.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빚도 모두 갚았고 TK그룹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디자이너로서의 입지도 굳혔다. 더 이상 이 가짜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당연히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해야 하지만 어째서일까? 그녀의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강태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첫인상 뒤에 숨겨진 그의 깊은 눈. 무심한 듯 자신을 지켜봐 주던 그의 방식. 서재에서 잠든 자신의 어깨에 덮어주었던 그의 재킷의 온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관계는 분명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은 어느새 가장 치열한 순간을 함께 통과하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만약 제가 아직 떠나고 싶지 않. 강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아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 계약이 아니라 회장님이 아니라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가장 대담한 고백이었다. 족쇄였던 계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갈 주체가 되기를 선언한. 강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넓은 등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입계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짜 미소. 그날의 대담한 고백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윤수아와 강태준의 세상은 아주 느리고 하지만 단단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TK그룹의 프로젝트 오디세이는 시장에 정식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윤서아가 이끈 감성 인공지능 허브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현대인의 외로운 삶을 위로하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단숨에 업계의 표준을 바꾸어 놓았다. 윤서아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썼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최연소 수석 디자이너이자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리더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겪었던 시련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상이자 증명. 그녀의 성공은 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첫 프로젝트 성공 본어금 전부를 아버지의 낡은 공장을 되살리는 데 쏟아부었다. 하지만 단순히 빚을 갚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지식과 TK그룹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낡은 쇳덩이를 깎던 공장을 최첨단 3D 프린팅 기술을 갖춘 디자인 프로토타입 전문 제작소로 탈바꿈시켰다. 실력 있는 장인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놓쳤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누구보다 큰 자부심으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TK그룹의 디자인 본부 역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그들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류상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조언자이며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연인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텅 빈 저택의 거대한 식탁량 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디자인 컨셉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 어느 주말 오후, 강태준은 서아와 함께 그녀의 아버지가 계신 공장을 찾았다. 최고급 슈트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태도로 서아의 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공장 기계들에 대해 전문가 못지않은 질문을 던지기. 제인, 우리 서아한테 참 잘해주는 것 같구먼. 처음엔 오해도 많이 했지만 서아의 아버지가 넌지시 건네는 말에 강태준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했다. 그 모습은 서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남자가 그녀를 통해 하나의 세상에서 만나고 그날 저녁,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녀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냈으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저택에 도착했을 때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이끌었다. 예전에는 차가운 조형물과 그림자뿐이었던 정원은 어느새 그녀가 좋아하는 수국과 라벤더가 가득한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과 2개의 의자가 놓여 있. 윤서. 강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딱딱한 비즈니스 톤 대신 부드러운 진심이 담겨 있.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서로에게 상처뿐인 계약.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단단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 이제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소.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부부로. 나 강태준은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소. 당신의 생각은 어떠? 그의 고백에는 어떠한 강요나 계산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존중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서아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감사함의 눈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한 긍정이었다. 강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